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신고전적 성장 모형에서 자본개방의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신고전적 성장 모형에서 분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출간한 21세기 자본론은 학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주제로 18세기부터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장기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빨리 증가해 부의 집중이 발생하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서 그는 자본에 대한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웠던 신고전적 성장 이론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바로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입니다. 만약 균제 상태에서 동태적 효율성 대신 비효율성이 성립한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항구적으로 소비를 늘릴 때, 즉 저축률을 낮출 때 새로운 균제 상태로 이르는 모든 경로에서 소비는 항구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식은 제14장에서 설명한 국가 채무의 동태식입니다. 만약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면 보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블랑샤, 당시 전미경제 학회장은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가 채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로 측정되는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33강에서 설명했던 신고전적 성장 모형에서 동태적 효율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은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의 요인으로 지목한 대로 실질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큰 것입니다. 코브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 저축률이 GDP 대비 자본소득 비율인 알파보다 크지 않으면 동태적 효율성이 성립합니다. 특히 저축률이 알파와 같을 때 황금률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황금률은 노동이 소비만 하고 자본이 투자만 하는 마르크스 가정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참고로 경쟁적 시장을 전제하는 신고전적 성장 모형은 균제 상태에서 균형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율과 노동소득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과 각각 같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일정합니다. 불평등이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큰 데서 비롯한다는 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학계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신고전적 성장 모형의 시각에서 볼 때 동태적 효율성이 불평등의 요인이라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책이 출간된 뒤 한 발 물러섰으나 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일반 독자들로서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투자를 통한 재생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피케티 교수가 제안한 자본에 대한 과세는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균제 상태가 저축률에 의존하듯이 자본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큐 교수는 신고전적 성장 모형을 이용해 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논점을 부각하기 위해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은 0이며 자본은 노동의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자본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가정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마르크스의 가정과 같이 노동은 소비만 영위하나 자본은 로그 효용 함수에 의존해 소비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선 노동뿐 아니라
자본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핀 마르크스 가정의 경우보다 소비가 더 늘어나 동태적 효율성이 담보됩니다. 여기서 로그 효용 함수를 고려한 것은 소비의 기간 간 대체율이 1과 같아 분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사실 기간 간 대체율이 일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피케티 교수의 제안에 따라 자본에서 노동으로 재분배 정책을 가정합니다. 노동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곧 소비가 되는데 이 타우 K는 자본으로부터 재분배된 것이며 타우는 자본에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자본 1인당 소비는 자본 소득에서 이전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에서 자본 1인당 저축을 뺀 값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K 대신 ENK인 것은 자본 1인당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균제상태 조건의식 I equals GK를 자본 1인당 저축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SK는 EGNK와 같습니다. 한편 균형 성장은 1인당 노동과 자본의 소비 증가율을 기술 진보율과 같게 합니다. 마지막 열 오일러 조건의식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일러 조건은 제12장 소비와 저축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로 성장 모형은 소비 성량이 1-s로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만 이 가정은 자본세의 함의를 찾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오일러 조건의 식은 최적화하는 소비자가 오늘과 내일 소비의 한계 대체율, 즉 오늘 소비 한 단위를 포기함으로써 내일 보상받을 소비를 1+로분의 1+r과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선호율이 클수록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는 비용을 더 크게 해 저축을 줄이고 한편 이자율이 클수록 오늘 소비를 포기하는 혜택을 더 크게 해 저축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로그 효용 함수를 가정하면 마지막 식에서 보듯이 소비 증가율은 실질금리에서 시간 선호율을 차감한 값과 근사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금리 대신 실질금리에서 자본세율을 차감한 값을 사용합니다. 식 1에서 3, 그 가운데서도 식 3이 맨큐 주장의 핵심입니다. 식 3은 균형성장과 오일러 조건의 식을 결합해 얻은 것인데 기술 진보율과 시간 선호율이 모수인 것을 생각하면 자본세율은 실질금리에 1:1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세율은 실질금리에 다시 실질금리는 자본 스톡에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손쉽게 코브 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합니다만 신고전적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식적 견해와 반대로 노동 1인당 소비를 최대화하는 자본세율은 0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세를 부과하거나 기부과된 세율을 높일 때 그만큼 실질금리는 오르게 되고 자본의 크기는 줄어들어 노동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자본의 소비 대비 노동의 소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자본세율을 최대로 높일 때 정책 목표에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본세가 노동 1인당 소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자본 소비는 더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 대비 노동의 소비 비율은 증가합니다. 요컨대 누가 더 궁핍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동태적 효율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큐 교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본 축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21세기 자본론 영문판이 출간된 이듬해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